어젯밤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낡은 앨범 하나,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스웨터. 그것뿐이었습니다. 32년을 살아온 집에서 단 한 보따리도 채우지 못하고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고쳐야 했던 형광등.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진작에 바꿔줬을 텐데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이 집을 처음 산 건 31살 때였습니다. 남편 영수 씨와 저는 그 무렵 돈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신혼 때 살던 반지하 새방,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장마철이면 바닥이 축축해지던 그 땅. 우리는 거기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영수 씨는 퇴근 후에도 대리운전을 했어요. 손끝이 거칠어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집을 샀습니다. 그날 아침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복덕방 아저씨한테 열쇠를 받아들고 영수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집 문을 처음 여는 순간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세상 어느 음악보다 좋았어요. 창문 너머로 봄볕이 쏟아졌고 영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집이다. 여기서 늙어가자. 그 말이 평생 제 가슴속에 남았어요.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이가 12살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나갔다가 그날 저녁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어요. 식당 일, 청소 일, 밥 배달 일.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민준이 학원비, 교복가, 수학여행비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고 일을 악물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새벽 2시에 일어나 파스를 붙이고 다시 4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이 집이었어요. 집을 팔면 조금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팔라고 했어요. 그런데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거든요. 영수 씨가 살아 숨쉬던 공간,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운 마루, 제가 울다 지쳐 잠들었던 작은 안방. 이 집이 곧 제 삶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하나만 바라보며 민준이가 결혼을 한 건 32살 때였습니다. 선영이는 인터넷 회사에 다니는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웃음이 예쁘고 말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식구가 늘었다는 것, 아들이 짝을 찾았다는 것,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생겼다는 것.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결혼 후 6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선영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몰랐네. 선영이는 핸드폰 화면을 제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민준 씨 친구 아버지도 이 근처 집 팔아서 아파트 2채 샀대요. 참 잘하셨다고들 하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관리가 쉬운 신축이 훨씬 편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떴어요.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이 밥을 먹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선영이가 요즘 집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국구름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전부였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밤 11시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끄지 않았어요. 영수 씨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영수 씨,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영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집이었어요. 제 이름이 달린 이 집. 살아있는 나를 건너뛰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해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집값이 하늘로 치솟는 세상에서 좋은 집 한 채 갖고 싶은 마음. 그게 어디 나쁜 건가요? 저도 그 나이에 그 마음으로 악착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 아들을 앞세워 조금씩 조금씩 몰아가는 방식.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선영이는 밥상에 세금 절약, 부동산 절세, 증여세 공제 같은 말을 조금씩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해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저는 결국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한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내 아들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느냐고. 공증사무소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차소리가 들렸고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아파트 소유권은 아드님 명의로 이전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영이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미소를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서명 후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쓰던 냄비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선영이가 낡아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첫살림을 차릴 때 장만했던 냄비였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실 장식장도 바뀌었습니다. 영수 씨 사진이 올려져 있던 그 장식장. 어느 날 보니 북유럽풍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진은 없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날보다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선영이가 바쁘다고 했고 민준이도 회사 일이 많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면 선영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없이 마치 바람처럼 그냥 사라지듯이.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선영이가 요즘 몸이 안 좋니?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빠요. 그 짧은 대답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감춰져 있었는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3월의 어느 오후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복순이를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이웃이에요. 우리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서로 애들 봐주고 김장같이 하고 울다가 웃다가 해온 사이입니다. 복순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썹을 찡그렸어요. 순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여위었다.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복순이는 제 팔을 잡고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집 넘긴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안 넘겼어야지. 왜? 복순이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골라서 말했습니다. 내 거여야 내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어.
집이 아들 거 되는 순간 너는 그 집에서 손님이 돼. 눈치 보는 손님. 사흘 뒤였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이가 거실에 짐 박스를 가져왔어요. 아직 풀지도 않은 박스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집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에요.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근처 노인복지관에 단기 거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어요. 선영아,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선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짐 싸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사진이 맨 위에 있었어요. 민준이 첫돌 사진, 내가 환갑 때 찍은 사진, 낡은 앨범 하나.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생일 선물로 사준 낡은 스웨터. 그것도. 다른 건 두고 나왔어요.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가구도 살림도 심지어 냄비도 이미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관 불빛이 또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도 못 고친 형광등. 아무도 고치지 않았겠죠. 나 없이는. 걸어가다 복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복순아, 나 오늘 나왔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복순이가 먼저 울었어요. 저 대신 먼저. 순자야, 빨리 와. 우리 집으로 와. 복순이 집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복순이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잘 나왔어. 거기 더 있었다간 속이 다 썩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많이 무서웠어. 그날 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아주 맑았어요. 복순이 집 창문으로 달이 보였고 바람이 커튼을 살살 흔들었습니다.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지만 통장은 제 명의였습니다. 민준이에게 생활비로 준 것을 빼고도 제 앞으로 조금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 제가 오랫동안 부어온 적금. 그것들은 아직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복순이가 죽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밥 먹고 생각해.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돼. 저는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법률구조공단 알아? 무료 상담해 준다더라. 복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뉴스에서 봤어. 나이 들어도 눈은 멀쩡하거든. 그때 우리 두 사람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집은 이미 등기 이전이 완료돼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부양 조건이 있었다면 증여 취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송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제 통장이에요. 제 명의 자산, 제가 쓰는 거 맞죠? 물론입니다. 어머니 명의 자산은 100% 어머니 것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복순이와 식탁에 마주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순아, 공공임대 신청할 수 있대. 소득 기준만 맞으면 우선순위가 있다더라. 야, 박순자. 예전에 너는 그런 거 알아볼 사람 아니었잖아. 그래. 그때는 아들을 믿었으니까. 통장은? 전부 제 명의로 분리했어. 어젯밤에 다 했어. 민준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복순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잘했다. 그게 진짜 실속이야.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는 석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작고 아담한 집이었어요. 방 하나, 욕실 하나,
작은 부엌. 32년 살던 집에 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입주 당일 복순이가 화분 하나를 들고 왔어요. 식물도 있어야 집이지. 이거 물만 잘 줘. 안 죽어. 창가에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햇살이 잎새에 내려앉았어요. 아침이면 커피를 끓입니다. 아무도 눈치 줄 사람 없이 느긋하게.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냥 멍하니 하늘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5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으니까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집을 위해. 나만을 위한 아침이 이상하게 죄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죄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나도 내 삶을 살아도 된다는 걸.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엔 노래교실, 금요일엔 요가. 거기서 만난 분들과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사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조금씩 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주한 지 6달이 되던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선영이가 갔어요. 이혼했어요. 어머니 나가신 뒤에 저희가 많이 싸웠어요. 결국 엄마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너도 잘 살아라. 단 다음엔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는 선택하지 마. 그건 너 자신을 버리는 거야. 네 어머니. 집은 이렇습니다. 32년 동안 삐걱이던 마루도 봄볕이 쏟아지던 창문도 영수 씨 사진이 올려져 있던 장식장도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가볍습니다. 집을 잃었지만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박순자.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주저앉거나 일어서거나. 저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무너지는 대신 노트를 꺼내 적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63살이면 아직 충분합니다. 아직 커피 맛을 알고 새소리를 듣고 책을 읽고 친구 손을 잡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처음으로 내 자신으로 사는 삶. 평온하고 담담하고 그리고 오롯이 내 것. 오늘도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잎이 많이 자랐어요. 저처럼. 끝. 비슷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